자, 계속해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주제,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제일 간단한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자, 청약하고요.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거, 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효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계약 두 사의 합치와 관련해서 유효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나중에 우리 민법 총칙 파트를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든가 통정의 표시, 또 일정한 경우 이런 것이 무효 사유가 되게 됩니다. 한편 법률행위 중에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취소는 세 가지예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고요,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상태이다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를 만드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자, 미리 제목 따서 외우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취소할 수 있고요.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큰 제목을 이제 따져 묻는 것들이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약의 의사의 합치 중에서 좀 특수한 형태가 교차 청약, 이게 간간히 구성이 되게 되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간간히 구성이 되는데, 얘는 항상 옳게 나오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 두 개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어떤 사안이냐면 이런 식이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 자신의 X부동산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을한테 요거 1억에 사라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발신한 것은 5월 1일이고 편지가 도착한 것은 5월 3일. 한편 을이라는 사람이 자, 누구한테, 매도인 갑한테 당신 부동산을 나한테 팔아라 라는 청약을 또 하게 됩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일이야. 그래서 도착한 게 5월 4일이야. 그럼 이제 이때 계약의 성립 시기라는 거. 일단은 두 개, 1억이라는 물건, 자, X 부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억이라는 가격, 둘 다 의사가 합치하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두 번째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때 상대방의 모두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의사표시 중에서 두 번째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성립 시기까지 따져 묻게 돼요. 요 정도가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남대문에 가면 그 리어카에 올라가셔가지고 티셔츠 2장에 10,000원 되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까만 봉다리 담으시라.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까만 봉다리에 만약에 티셔츠 2장을 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계약의 성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까만 봉다리에다가 티셔츠 2장을 담으신 분은 절대 사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에요. 따로의 의사표시가 없어.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따로 필요치 않은 경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라고 해서 까만 봉다리에 이 티셔츠 2장을 담았다는 그 행위 자체로 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는 거의 이슈가 안 돼.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 파트에 내릴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교차 청약 정도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자, 청약 이라고 하는 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러한 청약이라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거 그냥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물건을 사라. 그래서 자, 과일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서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귤 한 상자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 자, 10,000원에 귤 한 상자를 10,000원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청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귤 한 상자 10,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지금 내가 귤을 10,000원에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을 하게 되면 그때 당연히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바로 청약과 승낙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청약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했다라고 할지라도 유효하다라고 봤었고요. 이에 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있겠어요? 자,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에 쭉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파트. 그 아파트를 내가 다 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승낙했을 때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워낙 기초적인 개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 자, 해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이 청약은요, 철회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해제 이런 것들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다 철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나의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을에게 이 의사표시가 도달했습니다. 5월 3일 날 도달하게 되면 이때 이미 청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 있겠죠.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사겠다라는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의사표시가 5월 4일 날에 있었고 5월 6일 날 편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근데 중간에 갑이라는 사람, 청약했던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소위 미성년자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중간에 맛이 가버렸다 얘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계약 자체는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지문 속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했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에게 5월 2일 날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도착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5월 4일 날 편지를 발송해서 사겠다라는 승낙을 했고 5월 6일 날 이 편지가 도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5월 2일 날 급사를 해버렸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편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 사람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 갑을 대위해서 나중에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형식으로 등기법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해서 이 얘기는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돼요. 도달했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설령 그 전이 됐든 후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 또는 사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달주의라는 것도
기본적인 권력이 되겠고요. 사실 승낙도 기본적으로 다 도달주의라는 개념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낙이라는 게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함에 있어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자, 을에게 사라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5월 1일인데 자, 5월 7일까지 답변을 다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에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애초에 청약이라는 것 자체는 효력을 잃게 된다. 큰 의미가 없을 테고요. 약간 거스리는 게 이거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우 있어요. 내 토지를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이 의사표시가 5월 3일날 도달이 됐는데 이 5월 3일날 자, 이 청약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25년 있다가 그 부동산을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경우가 다 계약이 성립한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래서 자, 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알아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는데 10일 만에 도착했는데 따로 얘기 안 하는 사안에서 승낙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일 만에 도달했으면 자,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 25년 지나서 지금 땅값 겁나 많이 뛴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아마 승낙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 승낙 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 중에서 좀 웃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을 청약서에 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상대방 구속되지 않는다. 29회 때인가 답이 됐던 명제. 자,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자,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5월 1일 날 편지를 발송하면서 5월 9일까지 이걸 사거나 또는 안 사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당신이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청약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상대방은 전혀 이것에 어떻다 구속되지 않는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그냥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의 청약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청약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청약서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을 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이것에 어떻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본 것처럼 앞에서 청약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자체도 유효하다라고 했었고요. 이에 비해서 승낙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계약의 성립 과정 살펴보면은 먼저 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적절한 기간 내에 승낙이 이루어져야지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자, 승낙에 있어서 효력 발생식 이미 본 것처럼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승낙은 결국은 의사표시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이거죠. 간간히 이제 시험 지문에 답을 구성하게 되는 건데 격지정한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발송했을 때 성립한다. 자, 서울에 사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에 사라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1일 날 편지를 발송했고 5월 3일 날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자,
자, 그리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좋아, 이것을 사겠다라고 해서 5월 4일 날 승낙을 하고 도착한 게 5월 6일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계약 자체는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냐? 5월 6일 날 이 편지가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 그리고 그게 이제 핸드폰을 하면 안 돼, 반드시 편지를 주고받는다라는 전제가 쌓여있을 때, 이때 격지자 간의 계약,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언제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했을 때 그게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하나야. 다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격지자 간의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청약을 하면서 자,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5월 10일까지 답을 다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경우가 있겠죠. 5월 9일 날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편지를 보냈는데, 자, 편지가 도달한 시점이 언제 5월 11일이 된 경우가 있겠다 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약을 할 때 언제 5월 10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편지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5월 11일 날 도달했다. 그럼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냐? 만약 이것이 격지자 간의 계약이다, 편지로 주고받는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미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5월 9일 날 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발신주의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격자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청약하면 안 돼요. 청약은 그냥 무조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격지자 간, 그리고 승낙이라는 표현, 승낙이라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도달했다는 전제해서 하에서 발신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을 수 있겠고요. 그 외 쟁점으로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표시 합치가 없다라든가, 또는 계약의 자, 내용 하나 볼까요? 자,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 이때는 자,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테고 새로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해서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X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했는데 을이 9천이면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변경된 승낙 또는 조건을 가한 승낙을 뭐로 봐서, 청약으로 봐서, 성약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좋아, 그냥 9천 내가 팔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한 승낙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의지할 뿐, 자, 그 계약 자체는 애초에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청약 기간을 정했다라고 해서 5월 1일 날 갑수의 X 부동산을 을에게 사라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얘기하기를 5월 8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사람 편지가 5월 1일 날 발송되고 5월 3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꾸물꾸물 하다가 자, 5월 8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5월 9일 날 편지를 발송했고 5월 11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도착했어도요, 5월 8일까지만 이 청약은 유효한 상태이고, 이 사람은 5월 9일 날 승낙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 자체는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이 사람이 5월 9일 날 편지를 보내서 5월 11일 날 도착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때 다시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요 정도의 내용. 그래서 자, 이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자, 의사의 합치에 따른 계약의 성립 등에서 요게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제일 간단한 영역. 아마 계약법 민법 파트에서 수험생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좋아할 문제 또는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아마 이 계약의 성립이라는 과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을 했는데, 자, 20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을이 이의 대금을 낮추어서 승낙을 했을 때 매매 계약은 성립하는. 틀렸죠?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두 번째,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곧 갑에게 1억에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갑, 을 사이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역시 틀린 표현. 자, 갑이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을 때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어려웠던 질문. 자, 우리가 민법 총칙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 세 개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거꾸로 가셔야 돼. 이 내용 자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불합의가 있다, 합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두 번째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세 번째가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 세 개가 어떻다? 바로 취소 사유. 나중에 계약 민법 총칙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주제. 그래서 이것도 뒤를 봐야 돼. 이건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취소 사유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자, 두 개의 청약이 교차가 되게 되면 두 번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던 그 시점이 어떻다? 계약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했을 때 어떻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파트는 보시다시피 별 내용 자체는 없는데 아주 꼼꼼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요.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해서 오른편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의사 표시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를 1억에 사시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요. 내 아파트가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째 있는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자, 이것을 1억에 사시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청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돼요. 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1억의 집 세 채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게 있어. 그래서 1억의 집 세 채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의 집 세 채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청약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1억을 들고 가요. 그리고 1억을 문 앞에다 집어 던지면서 집 세 채 다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 상대방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 즉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물건이다 이런 내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청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 광고 문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요? 1억 던져놓고 왜 집 세 채 안 주냐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문제는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은 구체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 다시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였을 때만 어떻다? 그것은 청약으로서 유효하다. 그래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그것은 청약으로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가가지고 내가 1억 줄 테니까 집 세 채를 빨리 다오 라고 주장을 하는 거, 우리 계약. 자, 보십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 세 채를 1억에 팔겠다라고 이렇게
자, 광고를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1억을 주면서 내가 사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만약에 계약이 성립한다면 갑은 어찌됐든 간에 세 채 주택을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억의 집 세 채, 요 정도의 내용은 자, 부채성이 결여가 돼 있어서 청약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청약의 유인을 보고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1억 입금하면서 빨리 집 세 채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떻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분양 광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핏 생각해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청약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광고 보면 평당 뭐 600만 원대 수도권에서 최저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걸 보면서 평당 600만 원에서 계산해 가지고 가서 나 50평 뭐 3억 이렇게 줄 테니 빨리 넘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X 아파트 자 동호수 표시하는 거야.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자 3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일 때는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을 했던 사람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때는 이때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라는 좀 독특한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틀렸죠? 청약을 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었고요.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해야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2번 틀렸었고요. 3번 집은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 틀렸죠? 청약이라는 것은 어떻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4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은 이미 도달했다는 전제만 쌓이게 되면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우리 제한 능력자는 중개사법 할 때 주로 이슈가 되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국가, 법원에서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얘는 완전히 맛이 갔다, 노망났다라고 판단하는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을 피성년 후견인, 정신이 가끔 오락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피한정 후견인.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사람은 완전 맛이 갔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고 피성년 후견인이 되게 될 것이고 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가끔씩 맨정신일 때도 있다라고 법원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의 법률이 나중에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하여튼 청약자가 청약서를 발송을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중에 뭐라고요? 자, 중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때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워낙 쉬워서 뭐 답을 뽑으면 주제는 아니고요. 오른쪽에 6번 좀 보니까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청약은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다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청약은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다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는 도달되게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 7번 청약자가 청약서에 이게 답이 됐구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을 표시를 했을 때 자, 지금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그 계약은 그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면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개념이죠. 다시 갑시다. 청약을 할 때 어떻다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청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청약서에다 그때까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청약 자체는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계약이 성립한 데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박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했을 때도 다 유효하지만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청약은 어떻다? 도달했을 때 격지자라고 해서 발신할 때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격지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을 분석하게 되면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일단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발신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논의의 전제는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발신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자,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된다. 틀렸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가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발신했을 때 어떻다? 성립하게 되게 된다. 이게 되게 까다로워. 격지자 나오게 되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이게 알면서도 어리버리 말려버리는 파트가 이 파트. 격지자 들어갔을 때, 자, 이때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발신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여기에 논의의 전제는 뭐라고요?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돼. 도달 안 했는데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5월 1일 날 발송하고 5월 3일 날 도착했는데 청약서에다가 5월 8일까지 답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5월 8일 날 답신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편지가 유실돼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때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만이 어떻다? 5월 8일 날 내가 답했으니까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고 계약 성립하니까 당신은 재산권을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나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편지가 자 중간에 이제 인도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런 자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이 청약 다 승낙이라는 것도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도달했을 때, 승낙은요 역시 도달했을 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때는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생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자, 자,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에 대해서 자, 부처님은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6번 질문이요. 자, 계약의 합의 해제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자, 합의 해제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게 될 주제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될 텐데 어떤 청약에 대해서 자, 그 청약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는 것은 어떻다?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청약, 애초의 청약 자체는 어떻다?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게 계약의 성립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만 정리하고 끊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라는 거 하는 것도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과 구분해야 되는 것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아니한 의사표시 등을 가리켜서 확정적이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가리켜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다 할지언정 계약 자체는 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청약, 그 다음에 승낙.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도달했다는, 청약이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실수하기 되게 좋은 게 철회, 절대 안 됩니다. 철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서 한 번이나 두 번 나와요. 철회가 가능한 케이스. 근데 철회는 기본적으로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 항상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여야지 철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만 유효하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유효하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답이 됐던 게,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게 되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런 청약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다라고 할 것.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산 위에 올라가서 이 동네 아파트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정신병원에 흘러갈 얘기지 계약의 성립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다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이라는 것은, 격지자 간의 승낙이라는 것은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의미 없어요. 한번 문제 구성이 23회 때 구성됐는데 이건 버리고 가실 주제. 바로 잠시 끊었다가 이제 계약의 소멸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